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화려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이나 최첨단 HBM 반도체가 탑재된 거대한 데이터 센터 모습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막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나 엄청난 연산 속도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에만 시선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영하 200도 그리고 영상 수백도를 오가는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로켓 안테나가 어떻게 통신을 유지하는지 혹은 아주 미세한 가스 입자 하나에도 수천만 원어치 칩이 타버릴 수 있는 초정밀 반도체가 어떻게 무사히 이동하고 조립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물리적 방어막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방어막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꽤 허탈할 수도 있고 또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마법 같은 역장이나 티타늄 같은 특수 금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 플라스틱이거든요. 아, 플라스틱이요? 물론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흔한 생수병과는 차원이 다른 물질이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딥다이브가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상하프론테크는 단순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네, 현재 미국 전력망 인프라, 그리고 우주 위성통신, 또 HBM 반도체라는 현대 자본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세 가지 메가 트렌드의 교차점에 딱 서 있는 기업이죠. 과거 이 기업에 붙어있던 그 전기차 부품주라는 꼬리표는 이제 좀 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첨단 소재와 장비 분야로 어떻게 체질 개선을 완벽히 이루어냈는지 오늘 철저하게 수치와 팩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하프론테크의 핵심 정체성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불소수지, 즉 PTFE를 가공하는 원천 기술에 있습니다. 불소수지라면 쉽게 말해서 열에 엄청나게 강하고 화학물질에도 막 안 녹는 그런 마법의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공하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어렵길래 기술적 해자라고 부르는 건가요? 흔히 테플론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물성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열에 강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열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녹여내기가 지독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잘 안 녹으니까 모양 잡기가 엄청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처럼 그냥 틀에 붓고 찍어내는 일반적인 사출 방식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통제하는 방시를 택한 거죠. 외부에서 원료를 사서 모양만 깎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필요한 물성을 내기 위해 원재료를 직접 배합하고요. 그걸 찍어낼 특수 금용과 자동화 설비까지 자회사인 상하기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붕어빵으로 치면 붕어빵을 구워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밀가루와 팥의 배합 비율을 직접 연구하는 건 물론이고 그 붕어빵을 굽는 무쇠기계 틀까지 스스로 깎아서 만든다는 거군요. 그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극한의 조건이 주어져도 기계부터 새로 설계하면 되니까 고객사 맞춤형 대응이 완벽하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진짜 원스톱 생산 시스템이네요. 배터리든 반도체든 우주선이든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상천외한 조건들을 다 맞춰낼 수 있는 거군요. 이 원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어떻게 취환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전체 매출의 절반, 딱 50%를 차지하며 회사를 지탱하는 캐시카우인 부품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캡 어셈블리와 실 가스켓이죠. 캡 어셈블리라면 그 전기차나 ESS용 대형 배터리의 뚜껑 역할을 하는 부품이잖아요. 이게 배터리 폭발을 막는 최후의 물리적 보루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대형 배터리는 내부에서 과충전이나 단락 같은 이상 반응이 생기면 가스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그대로 두면 대형 폭발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끔찍하죠. 그래서 캡 어셈블리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기계장치 역할을 합니다. 내부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캡 어셈블리 안에 얇은 금속판, 그러니까 벤트가 의도적으로 파열되면서 가스를 밖으로 빼냅니다. 동시에 전류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뚝 끊어버리죠. 금속과 플라스틱이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소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꽉 물려놓아야 하는 초정밀 사출 기술이 필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이 분야에서 높은 수율을 완벽히 잡아내서 삼성 SDI 같은 탑티어 고객사에게 핵심 벤더로 장기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갈 통로는 만들어주되 평소에는 강산성 전해액이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테두리에 실 가스켓을 두르는 거고요.
맞아요. 배터리가 얼어붙는 한겨울부터 펄펄 끄는 한여름 온도까지 형태가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특수 플라스틱 가공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또 프린터 내부의 고온과 고속 마찰을 견디는 정착 벨트나 전사 벨트도 이 부품 사업부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건 이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로 넘어가는 소재 사업 부문입니다. 매출 비중이 36%인데 여기서부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핵심에 EPTFF의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 소재 사업부가 바로 상하프론테크가 왜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 첨단 화학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곳이거든요. EPTFM이라면 아주 쉽게 말해 수분이나 미세먼지 같은 덩어리는 완벽히 튕겨내면서 공기나 수소 이온같이 미세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수많은 구멍이 뚫린 필름인 거죠. 네, 고어텍스 옷을 입으면 밖에서 오는 비는 막아주는데 안에서 나는 땀은 배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소 연료전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수소 이온 교환막에 들어갑니다. 원리는 비슷해도 옷이랑 배터리는 요구되는 기술 차원이 완전히 다를 텐데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불소수지를 특수한 방향으로 팽창시키고 늘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미세 다공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공정이 극도로 까다롭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의 고어사 같은 글로벌 화학 공룡들이 전 세계 시장을 꽉 쥐고 독점하던 소재였잖아요. 네, 그런데 상하프론테크가 이 진입장벽을 깨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소경제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뛰어든 겁니다. 고어사의 독점을 깼다는 건 엄청난 성과네요. 게다가 이 플라스틱 필름 기술을 반도체 공정에도 적용했죠. 그 반도체 칩을 까만 에폭시 수지로 덮어서 굳힐 때 그 펄펄 끓는 수지가 비싼 장비에 들러붙지 않게 중간에 깔아주는 이용 필름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원래 일본 시네츠 같은 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열에 엄청나게 강한 불소수지 필름을 얇고 균일하게 뽑아내야 하니까요. 이걸 국산화해낸 거죠. 일본 독점 시장까지 뚫어냈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26년 2월부터 이 필름 기술이 아예 우주로 향했습니다. 고주파 신호는 깨끗하게 통과시키면서 우주의 방사선과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는 저궤도 안테나용 ETFE 보호 필름을 개발했거든요. 와, 그걸 미국의 글로벌 1위 위성통신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요? 글로벌 1위라면 우리가 모두 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생태계 아닙니까? 네, 사실상 점유율 80% 수준으로 독점 공급을 안착시켰습니다. 배터리에 열을 견디던 플라스틱이 반도체 장비를 보호하더니 이제 우주 안테나까지 덮고 있는 셈이죠. 진짜 확장의 끝이 없네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간 김에 매출 비중 6%를 차지하는 장비 사업도 살펴볼까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용기인 그 푸프. 전 이 대목에서 이 회사의 소재 장악력에 진짜 감탄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나노 단위로 내려가면서 웨이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먼지 한 톨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전기조차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인 푸프에 담아서 로봇이 이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내부에서 미세한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걸 아웃가싱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한 가스가 웨이퍼에 달라붙으면 칩이 다 망가집니다. 아니, 반도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용기가 오히려 반도체를 오염시키는 모순이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미국 인테그리스나 일본 기업들이 아웃가싱이 거의 없는 특수 푸프 시장을 싹쓸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하프론테크가 자사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공 기술을 무기로 이 가스 방출을 최소화하고 정전기를 완벽히 차단하는 푸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최근 AI 열풍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HBM 생산에 필수적인 400mm 푸프를 자체 개발해서 국내 고객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건 더 이상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디스플레이 패널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FPD 카세트 장비 쪽에서도 정밀한 프레임 설계 기술로 시장을 잡고 있고요. 매출 비중 8%인 기타 사업부도 가볍게 볼 수 없더군요. 무거운 금속 쇳덩어리인 자동차 엔진 부품을 내열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연비를 높이는 로커암이나 내화학성이 뛰어난 오일 필터도 있고요. 심지어 유리 앰플을 깰 때 미세 유리가 환자 혈관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의료용 필터 주사기나 바늘 없이 튜브를 고정하는 튜브 픽서 같은 의료기기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죠. 결국 하나의 특수 플라스틱 제어 능력이라는 뼈대에서 시작해서 배터리, 수소, 우주, 반도체, 의료라는
완전히 다른 메가 트렌드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성하프론테크가 시장에서 갖는 가장 독보적인 포지셔닝입니다. 특정 산업 하나가 꺾여도 다른 산업이 실적을 방어해주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전 투자자의 관점으로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경쟁사들과 밸류에이션, 즉 시장 가치 격차를 비교해봤는데 도무지 숫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똑같이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경쟁사 신흥 SEC를 볼까요? 2025년 예상 매출액이 4,080억 원, 영업이익이 59억 원입니다. 반면 상하프론테크는 매출 약 1,840억 원에 영업이익 70억 원 수준이죠.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신흥 SEC가 2배 이상 압도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 반대입니다. 매출이 2배 큰 신흥 SEC의 시가총액은 약 2,400억 원인데 상하프론테크는 무려 4,100억 원에 달합니다. 상하프론테크의 퍼가 66배, PBR이 2배 수준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 쪽 경쟁사인 3S코리아는 아예 영업적자에 시총이 660억 원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 찍히는 실적에 비해 시장이 상하프론테크에 너무 비이성적인 프리미엄, 뭐랄까 거품을 씌워놓은 것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만 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자본시장은 상하프론테크를 신흥 SEC 같은 단순한 부품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품사가 아니라면요? 부품사는 완성차나 배터리 제조사의 단가 인하 압박에 취약하고 전방 수요가 줄면 실적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거든요. 반면 상하프론테크의 본질은 첨단 소재사입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이루는 물질 자체의 물성을 통제하는 원천 기술 쪽에 멀티플을 훨씬 높게 준다는 거군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수소 멤브레인이나 HBM용 푸프는 단가 인하 압박을 받는 보용 부품이 아니거든요. 고어, 코오롱 인더스트리, 인테그리스 같은 글로벌 독점 기업들과 직접 기술력으로 맞붙어서 파이를 뺏어오는 하이엔드 시장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반도체나 우주 위성 소재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 잠재력이 퍼 66배에 선반영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시장의 그 높은 기대감이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당장 눈앞에 확실한 숫자를 들이밀어야 할 텐데요. 최근 재무 분석과 실적 턴어라운드 상황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따라오고 있나요? 네, 2025년이 바로 그 턴어라운드의 원년이었습니다. 연간 매출 약 1,900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으로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섰고 영업이익률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특히 4분기 실적이 엄청나던데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바로 그 2025년 4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약 606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407%나 폭증한 19억 원이 찍혔습니다. 407% 복증이요? 아니 도대체 4분기에 무슨 일이 터졌길래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기존에 전기차에만 치중되어 있던 부품 매출이 미국 BSS, 즉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완전히 다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력망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탔군요. 네, 삼성 SDI를 통해 미국 BSS용 LFP 배터리 캡 어셈블리 공급이 4분기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물량이 터지면서 부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97%나 급증한 거죠. 배터리를 차에 싣는 대신에 미국의 거대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집채만한 ESS 컨테이너에 밀어넣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게다가 앞서 말한 소재 부문 이익률 개선도 한몫했겠죠. 맞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용 필름의 독점 공급과 멤브레인 제조 수요일 상승이 겹치면서 소재 부문 이익률이 아주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소재 부문 영업이익이 약 4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체 영업이익에서 소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단숨에 60%로 껑충 뛰었다는 뜻입니다. 고마진 사업의 비중이 확 커진 거죠. 그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2026년 실적 전망치도 공격적이더군요. 매출액 2,408억 원으로 27% 성장, 영업이익은 110억 원으로 63%나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던데요. 네, 그런데 이 회사의 과거 현금 흐름표를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꽤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프론테크는 부채 비율이 80% 내외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동 비율도 100% 이상을 유지하며 단기 유동성 위험이 사실상 없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 중입니다.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현재 3에서 4%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서 말한 고마진 멤브레인 비중이 커지면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네, 대규모 해외 증설을 단행하면서도 부채 리스크를 이 정도로 철저히 통제했다는 건 경영진의 재무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과거에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더라고요. 재무제표의 마이너스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나간 게 아니라 미래 캐파를 위해 미국과 헝가리의 대규모 생산 설비를 선제적으로 깔아두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나긴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실을 수확하는 구간에 진입했거든요. 증설 계획을 보니까 미국 BSS양 LFP 캡 어셈블리 라인의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1개 라인이 돌아가며 연 5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6년 4분기에 1개 라인을 더 추가로 가동하고 27년 하반기까지 총 4개 라인을 풀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이건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을 통째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네요. 헝가리에서는 삼성 SDI와 함께 꾸준히 증설을 해왔고요. 신사업 파이프라인 확장도 전방위적이잖아요. 네, 이 PTFE 멤버레인이 이제 수소차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을 분해해 친환경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수전해 설비, 그리고 대용량 ESSS에는 바나딘 이온 배터리로까지 적용처가 넓어지면서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해외 20여 개의 수소 관련 기업들과 샘플 테스트도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스페이스X 안테나 필름 독점 공급, 반도체 400mm 푸프 독점 공급까지 다 붙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 본사와 자회사에서 전부 내재화하고 양산 부품은 미국, 헝가리, 베트남 등 해외로 전진 배치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한 거죠. 이런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주당 200원씩 꼬박꼬박 현금 배당을 하더군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1% 내외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무릎을 친 건 이 회사의 자사주 활용법이었습니다. 자사주 2.5%를 단순히 소각하는 대신 신규 라인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에 아주 영리하게 사용한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자사지를 교환 대상으로 삼아 이자율 0%의 교환사채, 즉 EB를 발행했잖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피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이자로 시설 투자금을 조달해온 거니까 아주 똑똑한 재무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완벽한 성장 스토리인데 투자의 세계에 그런 건 없죠. 리스크, 아주 치명적이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수급 부담이죠.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잠재적 대규모 매도 대기 물량을 뜻하는데요. 상하프론테크에는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즉 CB가 무려 600억 원어치 존재하잖아요. 지분율로 따지면 약 11%에 달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미상환 EB 82억 원까지 합치면 전체 주식의 13에서 15% 규모의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600억 원어치 CB는 이미 전환 청구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회사가 실적을 잘 내서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저 막대한 채권 물량이 주식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억누를 텐데 이 무거운 계단식 우상향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단기적인 테마성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거대한 매물대에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특정 고객사인 삼성 SDI나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 미국 IRA 정책 변동성, 전방산업의 캐즘 장기화 같은 리스크도 있고요. 네, 만약 실적 성장이 지연되면 지금 부여받고 있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멀티플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국 BSS 풀가동과 우주 소재에서 나오는 강력한 펀더멘틀, 그 현금 창출력이 이 오버행 매물을 완전히 소화해내는 2026년에서 27년에 아주 긴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결국 매 분기 수치로 실적을 증명해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상하프로테크라는 한 기업의 궤적을 딥다이브해보니 현대 기술 문명이 가진 매우 흥미로운 역설 하나가 선명해집니다. 어떤 역설인가요?
우리는 화려한 인공지능 칩의 연산 속도나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에만 열광하지만 그 혁명적인 기술들이 실제로 폭발하거나 녹아내리지 않고 우리 삶에 구현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스를 막아내고 극저온을 견디는 지독하게 끈질긴 미세 플라스틱 필름과 밀폐용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가장 거대한 미래 기술의 완성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소재의 물성을 극한으로 통제해낸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인공지능의 마법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진정한 미래의 멱살을 쥐고 있는 독점 기술들은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지루한 화학 물질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딛고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단단한 바닥 아래 어떤 놀라운 물질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